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계획법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배웠던 게 지금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관한 두 가지 광역도시와 도시기본계획을 학습하셨고, 이번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배우시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리계획의 종류라고 그래서 이제 앞글자 층에서 용용기도지입이라고 칭한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적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이제 관리계획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배우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이 다 관리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용도적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하고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별개가 아닙니다. 이 각각이 다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거고, 이걸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여기 절차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먼저 공통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계획 종류라는 것과 수립 절차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도시관리계획이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개발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등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우리가 관리계획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거시에 보면 54페이지가 이제 의의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의 종류로서 용도적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이라고 그러죠. 용도구역으로서 이제 개발 제한,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종용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전부 다 끝이 구역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계획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고요.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의 종류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같이 학습할 게 뭐냐면은 이 관리계획 결정의 목적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은 전부 다 개발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개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 봅시다. 두 번째 용도구역은 보전적 목적입니다.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용도구역이 네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실은 여기도 용도구역이에요. 6번에 있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그러면 이게 용도구역이 일종이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2번 내용에 포함을 시키질 않고 같은 용도구역에 해당되지만은 별개로 떨어뜨려 놓았구나.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역과 지구는 같이 있고 구역은 따로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지구는 개발을 위한 결정에 해당되는 거지만 용도구역은 보전을 위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따로 떨어뜨려 놨다는 얘기죠. 이 틀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게 되고요. 자, 이제 강의 편의상 이렇게 칭하자는 겁니다. 용용기도지입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이다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란 좀 전에 의의 보셨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말하며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일반인에 대한 일반인의 토지 이용을 개별적 구체로 규제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행정처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쟁성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이에요. 부합해야 되겠죠, 상위계획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라고 표현도 나왔을 것이고.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재 거기 54페이지 아래쪽에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든지 행정쟁성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행정과의 계획과 연관관계. 바로 거기에 해당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계획 수립 대상 지역부터 여러분이 꼭 판단하시라고 그랬죠. 계획을 어디서 수립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교재 가셔서 57페이지. 기본교재 57페이지 보면 계획 입안 절차에 입안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을 하되 다만 시군지역 안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원칙으로 하지만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접관할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차이점이 생겼네요. 여기가 기본계획상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지역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다고 배우셨지만 그러한 시군지역이라도 수립하지 않을 시군지역이라도 관리계획은 예외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게 관리계획은.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한다고 그랬지. 인접한 관할구역이 포함이 됐다면 관리계획상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맞다는 거죠. 필요시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여 위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범위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일단 시험에서는 관리계획은 범위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전부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포인트가 되지만 관리계획은 예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세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57페이지 원칙은 관할구역의 사항들이 두 번째 예외 인접지역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인접지역에 관한 내용이 됐던 거죠. 그다음에 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관리계획을 누가 위반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 범위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7페이지 그대로 위반권자 원칙은 각각의 관할구역의 사항들. 그 밑에 2번의 예외 보세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이렇게 위반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부터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은 각각의 관할구역의 사항들이 권한자가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다음에 대도시가 따로 분류가 돼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외를 보시게 되면 예외,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은요, 관할구역의 장들이 계획을 수립하되 특광시장, 시장 운수를 칭하자고 그랬죠. 수립권이 없는 사람이 있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 승인 과정에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어보는 포인트가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냐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관리계획은요, 전부 다 권한자예요. 원칙이 됐든 예외가 됐든 간에. 전체가 다 권한자이기 때문에 못 세우는 사람을 따로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물어보는 게 뭐가 되냐면 어떤 경우에 누가 수립할 거, 위반할 거냐를 물어본다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유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 위반을 할 수 있느냐? 국가기획과 관련하여 광역도시에 수립할 때 위반할 수 있답니다.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용도적 등을 지정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개 시도지사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역이 아닌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칙적인 위반 주체가 관리계획 위반을 했으나, 예를 들어 이제 국가계획 등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조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국토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도지사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적을 정하고 싶다는 거죠. 일개 시장수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일 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을 보게 되면 거기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모 박스 2개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위에 것은 국토부 장관이 제한하는 사유, 위반할 수 있는 사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운데 있는 것은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평이하게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토부 장관,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위반권을 행사하구나. 그걸 아시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위반 결정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결정권자를 보시게 되는데 결정권자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해당되는 페이지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면은 거기 결정권자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결정권자도 보면은
원칙은